온종일 TV를 보던 아이, 제너 레빈. 아버지는 아주 두꺼운 의학 서적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교통정체가 심한 시간에 녹색 볼보를 타고 시카고로 일하러 가면 나는 두꺼운 책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아버지 방에서 발판 달린 갈색 가죽 안락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다. 나는 그 책들을 거의 들지도 못했다. 책을 들려면 천으로 된 단단한 표지 양쪽을 손가락으로 넓게 벌리고 팔로 한아름 껴안아야 했다. 표지는 대개 고동색, 곤색, 베이지색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색깔들이었지만 그래도 내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런 칙칙한 겉모습은 뭔가 있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겼고 내용에 무게를 더했다. 그 책들로부터 내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뿐이었다. 책을 펼치면 알아볼 수 없는 단어들이 가득했다. 나는 항목들을 읽으려 해보았다. 췌장세 맘종, 소뇌 충부 형성 저하증, 골수성,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등등. 중요한 단어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라틴어 같은 항목 속에 담긴 개념이나 지식을 다른 누군가는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셈이 나기도 했다. 나는 그 칙칙하고 무거운 책들이 실제 장소, 즉 병원과 어떻게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따라 한 번 병원에 갔다가 심장 수술을 하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나는 의사들이 환자의 갈비뼈 사이를 벌려 흉곽을 열어 심장을 드러냈을 때 정신적 충격을 입을 정도로 가까이 서 있었다. 아버지는 그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 좋은 생각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의사는 두어 번 나를 내려다보았다. 나는 녹색 종이 모자와 녹색 종이 마스크 사이로 놀라서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었다. 의사가 기절할 것 같지 않냐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기절은커녕 그 근처도 가지 않은 상태였다. 나는 아주 아플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끔 만드는 본능적인 감정이입을 겪지 않을 정도로 초연할 수 있었다. 그 강인한 태도는 의사가 되겠다는 충동과 더불어 나이가 들면서 약해졌다. 어쨌든 그날은 특별했다. 평범한 날이었다면 나는 아버지의 안락 의자에 앉아서 아버지의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을 테니까. 나는 의사용 의약품 편람에서 백과사전 같은 항목들을 읊다가 지겨워지면 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음반들을 뒤적거리곤 했다. 서재에는 전축도 있었다. 집에는 8트랙 테이프들이 거대한 플라스틱 상자들에 가득 담겨 있었다. 그 테이프들은 진짜 기계 부품이나 다름없었다. 테이프를 테이프 플레이어에 끼우려면 약간 체중을 실어야 했는데 입구를 닫으면 기분 좋은 반동이 느껴졌다. 나는 윌리 넬슨이나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또는 언니들의 테이프를 뒤적거려 찾아낸 비틀즈나 퀸의 노래를 들으면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곤 했다. 하지만 나는 결코 음악가가 되지 않았다. 음향기술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의사가 되지도 않았다. 아버지의 서재는 작은 갈색 방이었는데 그 옆에는 좀 더 크고 좀 더 짙은 갈색의 거실이 있었다. 아니, 갈색과 노란색이었다. 거실은 나무바닥과 나무벽으로 되어 있었다. 1970년대에는 그런 색깔이 유행했다. 거실에는 검은색과 노란색으로 된 격자무늬 모직 소파 둘이 서로 마주보게 놓여 있었다. 늦은 아침이면 나는 두 소파 사이에 갈색 융단에 앉아 있곤 했다. 그렇게 있으면 마치 거대한 격자무늬 빵 사이에 끼워진 샌드위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름하여 제너 샌드위치라고나 할까? 나는 그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았다. 몇 시간이고 계속 보았다. 스타트랙은 재방송까지 보았다. 나는 커크 선장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는 싸구려 무대 장치 속에서 가슴을 한껏 내밀고 앞으로 넘어지거나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가슴을 내밀면서 몸을 던지거나 때로는 가슴에 이어 발까지 내던지기도 하면서 노란 옷을 입은 다른 등장인물들과 달리 우람한 가슴에 달린 팔을 구부리고 주먹을 불끈 쥔 채 비틀거리곤 했다. 나는 그 드라마를 좋아했다. 아주 낙관적인 드라마였다. 인간은 이미 달까지 가본 상태였다. 달에 가다니 상상할 수 있겠는가? 나는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온종일 텔레비전을 보았다. 닥터 후, 잃어버린 대륙,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코스모스 등등. 우리는 새로운 세대였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보이는 대로 흡수하면서 앉아 있었다. 갈색 방에 갈색 바닥에 앉아 깜빡거리는 인공빛이 내보내는 영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눈동자와 온몸의 감각들을 통해 들어오는 영상에 푹 빠졌다. 나는 로델, 하디, 에버트, 코스텔로의 옛 영화들과 비위치드, 내 사랑 지니와 가정주부를 다룬 온갖 시트콤들도 보았다. 지니는 자신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우주비행사와 결혼하고 싶어 했다. 나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상상을 펼치곤 했다. 나는 자라서 공간 및 우주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지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과는 아니었다. 늦은 오후가 되면 나는 어머니를 따라 물건을 사러 상점에 가곤 했다. 나는 짐짝이나 다름없었고 쇼핑카트 앞쪽에 있는 오렌지색 플라스틱 의자에 놓인 어머니의 핸드백 옆에 앉아서 금속 틀 사이로 다리를 내밀곤 했다. 우리가 가는 곳은 교외에 있는 대형 매장이었다. 어떤 체인점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피글리 위글리나 세이프웨이였을 것이다. 통로에 있는 형광등이 달린 선반이 쭉 늘어서 있는데 빛 때문에 하얗게 보였다. 가끔은 쇼핑카트 옆에서 걸어가면서 매끄럽고 빛나는 리놀륨 바닥을 뚫어지게 바라보곤 했다. 신비한 분위기를 지닌 현대의 물질들이었다. 우리는 식품 종이상자, 눈길을 끄는 포장이 있는 통로들을 둘러보면서 천천히 걸었다. 일종의 왈츠를 추는 것 같았다. 피글리 위글리 왈츠? 우리는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서 물건을 종이봉투에 담았다. 아주 미국적인 크고 빳빳한 갈색 종이봉투였다. 그것은 머지않아 내가 발견하게 될 팝아트, 소비자주의, 워홀의 미학이었다. 하지만 그런 나들이를 하면서도 나는 실생활에 필요한 요령들을 전혀 습득하지 못했다. 나 혼자 그런 경납고만한 대형 매장에 간다면 식탁에 올리지도 못할 기이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비싸기만 한 식품들을 잔뜩 싸들고 올 것이다. 대신 내가 배운 것은 워홀과 그의 미국이었다. 10년 뒤 뉴욕에서 나는 대형 캠벨 수프 통조림, 광고 밑에 서서 그 익숙한 그림을 보면서 행복한 기분에 적곤 했다. 캠벨 수프 통조림을 소재로 한 그림으로 앤디 워홀의 대표작 중 하나. 내가 닭고기 요리에 관심을 가진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대형 쇼핑 매장과 갈색 종이봉투를 생각하면서 그 상표의 붉은색과 탁월함에 관해 생각하면서 우리 소비주의의 어리석음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수프를 먹으러 갈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칼 세이건이 있었다. 아버지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식구들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병원 이야기나 집중 치료를 받는 아이들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이야기나 화제에 올렸다. 대화가 좀 김이 빠진다 싶으면 언제나 칼 세이건이 화제로 등장했다. 식구들은 코스모스를 볼 때 움직이는 우주의 영상을 놀라서 입을 쫙 벌린 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수십억 년의 세월이라는 장엄한 구절과 그 단어들의 함축된 경외감에 취해서 세이건을 똑같이 흉내내는 나를 가리키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내가 그를 모방한 것은 진심에서 우러난 행동이었다.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모두 그가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에덴의 용들이라는 그의 책을 읽고서 학교의 진화를 주제로 한 수필들을 써서 제출했다. 수필에는 어린이다운 공들인 글씨체에 연필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림을 그려 넣은 화려한 표지를 붙였다. 아이의 정성스러운 글씨체로 쓴 깔끔하고 단순한 문장들이 이어지는 글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가 MIT 같은 곳에서 학위를 받을 때 쓴 글보다 더 나아 보인다. 나는 혀를 비비 꼬아야 하는 다음 절 단어들을 배우지 말았어야 했다. 진화와 천문학을 다룬 그 어린 시절의 글들은 내 기억에서 사라진 어린 소녀의 모습을 담은 추억거리가 되었다. 저녁이면 어머니는 책을 읽곤 했다. 다양한 책들이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발을 쭉 뻗은 자세로 소설을 읽었다. 책을 다 읽으면 어머니는 이미 꽉 차 있는 서가의 책들 사이에 어떻게든 그 책을 꽂아 넣었다. 어느 날 나는 여기저기 뒤지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 소설책이 서너 권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토니 모리슨, 필립 로스, 조이스 캐럴 오츠의 책들이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나도 폭넓은 독서에 푹 빠지게 된다. 서점에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바심에 사로잡히고 결코 줄어들지 않는 신간들에 맞춰서 책들을 계속 사모으는 등 중독 수준이라 할 만큼 탐욕적이 되었다. 서랍 속에도 침대 밑에도 계단 밑에 상자에도 책들이 가득했다. 그렇게 쌓인 책들은 내게 진정한 기쁨을 주었다. 거의 음탕하다고 할 정도로 강한 욕망이 나를 지배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책을 쓰게 된다. 책들은 내게 추억과 영향과 경험을 주었고 내 머릿속에서 소화되고 저장되어 지금의 나라는 존재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 나는 내 방에서 어머니가 괜히 깔았다고 한숨을 내쉴 정도로 지저분한 몰골이 되어버린 양탄자에 엎드린 채 그림을 그리면서 밤늦게까지 깨어 있곤 했다. 그 양탄자는 분홍, 파랑, 빨강, 하양 색깔의 복슬복슬한 짧은 실들이 알록달록한 사탕처럼 불규칙한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져 사방이 컴컴하고 고요해지면 나는 침대에 누워 시계를 바라보곤 했다. 숫자가 적힌 검은 플라스틱 카드들이 넘어가는 하얀색의 둥근 플라스틱 시계였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카드가 밑으로 뒤집히면서 다음 숫자가 나타났다. 나는 시간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면서 소수를 골라내고 나눌 수 있는 정수들을 찾아보고 합리적인 조합을 떠올리면서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갖고 놀았다. 그렇다고 내게 깊은 인상을 남길 만한 일화는 없었다. 학생일 때 1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모두 더하라는 과제를 받자 다른 아이들은 모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의 순서로 더하고 있을 때 그것이 100일에서 50을 곱하는 것 같다는 점을 깨닫고 몇 분 만에 답을 내놓았다는 위대한 수학자 가우스의 이야기 같은 전설적인 일화는 전혀 없었다. 나는 침대 발치에 앉아서 창밖으로 뒷뜰을 내다보곤 했다. 그럴 때면 이웃집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멀리서 자동차나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리고 곤충들의 소리도 들리곤 했다. 그 모든 소리는 한밤중에 고독을 만끽하는 내게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웃집의 잘 손질된 잔디밭 위를 가리고 있는 나뭇가지들 사이로 보이는 한 조각의 하늘을 응시했다. 나는 그 하늘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우주 공간으로 얼마나 뻗어가 있는지 추측하곤 했다. 그리고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고 수만 일이 흘러간 끝에 나는 학위와 일자리와 직함을 받고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것들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과거로 이어진 시일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다. 이런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기에 나는 음악가나 기술자나 의사나 가정주부가 되지 않고 과학자가 된 것일까? 알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장엄하고 거대한 우주라는 검은 바다 속에서 얌전히 돌고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생각할 때면 환희 같은 감정으로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얀 나무틀로 된 창문 밖을 내다볼 때면 하얀 창틀 속에 담긴 우주를 볼 때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다른 모든 것을 하찮게 여겨졌다. 나는 더 멀리 보고 싶었다. 나는 그 창밖으로 날아가 나무 사이를 지나 짙은 색깔의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 있는 것들과 하나가 되고 싶었다.
매일 밤마다 나는 유리창에 입김이 닿을 정도로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더 많이 보고 싶었고 더 많이 알고 싶었다. 더욱 더 많이. 과학자로서 온갖 좌절을 겪을 때 연구비 지원 신청서를 써야 한다는 것과 또다시 꼼꼼하게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과 세미나를 들어야 한다는 것과 제목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논문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는 이따금 다른 인생을 살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품곤 한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볼 때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을까 의아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뒤에는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곤 한다. 나는 지금도 저 바깥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하며 창문 너머로 우주의 한 조각을 바라보면서 전율하는 한밤중에 홀로 깨어 앉아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